자, 전산세무 2급. 자, 실기 5-2번입니다. 자, 다음은 유선재 사원의 2024년도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 저축 등 탭을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입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 최소화는요,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유선재님이 다 받는 걸로 이렇게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 원천징수에 보시면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관리에 자, 클릭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4번부터 불러올게요. 자, F2번 누르고 뉴선재입니다. 자, 첫 번째 부양가족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입력하고 이제 공제대상 여부를 파악해 봅시다. 자,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제 여부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안현주 어머니 일용 근로소득 3,800만원.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완납죠. 원천징수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다 납부함으로써 잡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소득이 잡히냐 안 잡히냐 했을 땐 소득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해가지고 공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배우자 임솔은 양도 소득금액 150만원. 물론 이제 확정 신고로서 납부는 하지만 양도 소득은 분리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150만원이니 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도하고 뉴진입니다. 뉴도는 소득이 없으면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로 해도 되고 장애인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는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뉴지인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솔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임솔은 지금 현재 부잖아요. 부죠. 자, 소득으로 인한 부는요, 의료비 공제 외에는 입력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나이로 인한 부 있잖아요. 나이로 인한 부는 보험료는 못 받고 의료비 가능하고 교육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능하고 기부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로 인한 부인지 소득으로 인한 부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밑에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몇 초 안 걸려요. 한 5초 정도 해가지고 이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솔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다 지워놓고 시작해도 돼요. 보험료, 그 다음에 임솔, 의료비 해당되죠. 인솔 체크카드 안 되죠. 이거 먼저 지워놓고 시작하면 돼요. 임솔은 의료비 외에는 못 받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소득 명세에서 이제 뭐 종전 근무지는 없으니까 부양가족에서 시작할게요. 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선제, 뉴도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칸에 자, 뉴선제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뉴선제 보장성 보험 일반 94만원 넣어줍니다.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뉴도 F2번 누르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 있어요. 뉴도는 장애인이라 50만원 넣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에 7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료는 12%, 장애인 보장성은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종료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의료비는 끝.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한번 봅시다. 교육비는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은 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이상은 학원비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억제를 목적으로 해서 공제를 못 받는 걸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직계존속.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가 안 돼요. 근데 특수교육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도는 초등학생 이상이라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안현주는 어머니니까 공제 예상이 안 돼요. 왜냐? 유도는 초등학생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유선제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학원까지는 본인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제에 대한 교육비, 자, 좀 늘릴게요. 이게 해상도 때문에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428만. 그래서 본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유선제까지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은 일치 안 받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은 뭐예요? 첫 번째, 성형. 미용 성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한도 내 금액. 특히 안경 50만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의료비에 자 클릭합니다. 자, 성명 임솔입니다. 자, 국세청장이고요. 자, 치료비 얼마냐면 300만원. 자, 실손 있어요? 있죠. 250만원. 그래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미수가, 선천성, 난임, 산후조리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현주. 자, 얼마냐면은 250만원. 자, 이렇게 되고. 나 250만원 아니지. 322만원. 잘못 봤어요. 322만원이고. 그 다음에 뉴진. 네, 뉴진은 152만원.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총 금액의 3% 이상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사용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185만 4천원 이상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322만원, 152만원. 그래서 여기에 아까 185만 4천원만큼 빼면은 338만 6천원에 15% 적용하면은 50만 7,900원만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제 질병 치료비고 뭐 안경이나 그런 건 없으니 이거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자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등은 나이 제한은 안 받아요. 대신 이제 소득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해당하는 이름에 자 한번 봅시다. 임소는 안 돼요. 자, 유선제 봅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2,652만원. 다른 거 쓴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 현금용 수증은 125만 2천원. 정통시장 대중교통 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안현주. 신용카드 얼마냐면은 602만원.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유선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의료비 지출액 모두 포함된 금액 중복공제 가능해요. 의료비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이용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쉽게 나온 거예요. 헷갈릴 필요도 없이 그냥 엄청 쉽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유선주의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요 본인만 해당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주에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자 보면은 연금저축 등 1회 보면 됩니다. 자 개인연금, 연금저축 있고요. 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 아닙니다. 자 코드 F2번 누르면은 삼성생명보 계좌번호 넣어주면 돼요. 납입금액 얼마? 180만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만큼 공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상인가? 그러면은 비율이 내려가요. 아마 이게 15%가 아닐 건데 맞죠? 이게 아마 12%인가 아마 될 거예요. 맞네, 12%. 5,500만원 이상이면은 그 공제율이 내려가거든요. 12%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연말정산 입력에 보면은 요거 빨간색 부분 있죠. 빨간색 부분. 이 부분에서는 지금 부양가족 명세만 다 입력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양가족 탭블로기를 자 클릭합니다. 이것까지 해줘야지만 마무리돼요. 이거 안 불러주면은 여러분들 점수 못 받아요. 채점관 이걸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뭐 논란이 되는 부가가치세 아까 얘기했듯이 인용이 되려면은 정말로 논리적인 글을 쓰고 그 정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한국 세무사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난 솔직히 비웃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정당한 상황에서 이의제기 넣는 거지 억지 부리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억지 부리는 건 아니고 게다가 범위 안에 있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각 처리되는 부분이고 단지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새로운 문제들 저도 시험 치면서 많이 경험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참 대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떨어진 사람으로서 세무 2급을 참 보면은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진짜로. 근데 시간이 지나 돌아가 보면은 참 문제가 참 내가 왜 이렇게 틀렸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씩 돌아봅니다. 저도.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한 만큼 내가 그 문제가 안 나와버리니 더 힘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확실한 공감이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세법에 대한 개정사항도 변경이 됐고요. 그러한 부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세무 실무책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무 2급 꼭 합격하시면은 취업을 위해서 꼭 준비하시는 것부터 먼저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자격증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자격증을 다른 걸 준비해봐야 되고 꼭 세무 2급 따시면은 취업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9회차 때에서도 풀이 해설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저는 다음 세무 1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